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부터 2021 MFDS ACRS 안전기술 컨퍼런스의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연자분들께서 새벽 시간임을 고려해서 이제는 실시간 Q&A가 시간 관계상 짧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쉬워서 저희가 최대한 해외 연자들에 대한 정보와 그분들께 듣고 싶은 답변들을 저희가 센터에서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내용을 PPT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생물의약품과 의약품이 융복합된 제품이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구분이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틴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네, 있습니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와 같이 안티바디와 의약품이 결합된 제품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례 중에 아세트리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CD30이라고 하는 그걸 따라가는 안티바디하고 의약품하고 결합된 컨주게이트 제품인데 이것은 구성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의 CD30 키메릭 IgG1 안티바디가 하나 있고요. 마이크로튜브를 타겟으로 하는 MMA가 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MMA를 CAC10에 공유적으로 부착하는 프로티스 클리버블 링커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첫 번째 항목은 생물의약품의 구성 부분이고 세 번째 항목이 의약품의 구성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융복합 의료 제품이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역시 우리 틴린 국장님께 저희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 내용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와 일회용 의약품을 포함한 합포장 제품이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범위에 구분이 되나요? 융복합 의료 제품에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트렉스 스타트 도스 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트렉스는 병에 담긴 그 자체로서 의약품인데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 도스 팩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 주사기, 주입기가 있고 두 개의 단일 카트리지가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융복합 의료 제품이고 두 개의 카트리지를 다 사용한 후에는 팩에서 분리해서 따로 팔고 있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새로운 카트리지를 써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도 합포장 형태의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구분이 되는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세 번째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사전 승인 검토 과정에서 융복합 의료 제품 합포장인 경우와 단일체인 융복합 의료 제품 간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두 구성 부분, 즉 의약품, 의료기기 구성 부분이 만약에 분리 가능하다면 분리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전 승인 검토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융복합 의료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 혹은 입증하는 데에는 그 필요한 데이터들, 제출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 제품이 합포장인지 혹은 단일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러한 자료는 FDA에게 검토를 요청할 때에 그 제품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제한된 적응증은 어떤 적응증인지, 환자, 대상 수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질문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약물을 주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리필드 시린지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합이 되어 있는 이식형 융복합 제품과는 상당히 많은 안전성, 유효성의 문제들이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하포장인지 단일체인지, 만약에 단일체더라도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안전성, 유효성 심사는 달라진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렇지만 이식 제품은 또한 추가로 삽입하는 그 신체 부위, 어떤 신체 부위에 삽입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작용 또는 전신의 효과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제품, 이거는 오전에 저희 그 다른 해외분 연자께도 한번 여쭤봤던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유럽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는 또 미국 사례가 궁금해서 미국 FDA 국장님께 또 여쭤봤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의약품 주작용, 즉 의약품 주도의 융복합 제품인 경우와 의료기기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 제품인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임상시험,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유럽에서는 용어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는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례는 임상시험에 있어서 어떤 점이 다른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승인이나 허가를 위한 근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역시 그 융복합 의료 제품의 사례별로 그 제품에 특정되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설계 역시도 그 제품이 제한하고 있는 적응증, 이 제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대상 환자는 누구인지, 사용하는 당시의 사용 조건은 어떤지, 사용 기간이나 빈도 등 같은 많은 요인들이 임상 설계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혈관 약물 방출 스텐트에 따라서 승인이 되는 융복합 의료 제품인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 임상시험에 대한 사례를 아래 사이트 지금 나와 있는 accessdata.fda.gov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소개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티나 아미니에게 질문을 드렸던 그러한 답변인데요.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오전에 이런 질문을 역시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융복합 의료 제품의 구성 부분의 함량, 의약품이 만약에 평소에 제품이 의약품 단독으로 허가됐던 경우하고 달리 용량이 감소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감소된 이유 때문에 분류가 다르게 된 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례와 판단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메디컬 디바이스 디렉티브 안에 있습니다. MDD는 사실 2017년에 발의되고 올해 5월에 다시 적용이 된 MDR,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에서 업데이트가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MDD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조사가 함량이 매우 낮은 의약품이고 인체 표면이나 인체 내부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면은 규제 기관이나 다른 NB 인증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MDR에서는 새로 업데이트된 MDR에서는 더 이상 의약품의 구성 부분의 함량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MDR의 룰 14 제목은 Requirements for Medical Device Containing Ancillary Medicinal Substance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룰 넘버 14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liable to act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제과학센터에서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MDR14의 Annex 8이죠. 8의 보조작용을 하는 의약품을 하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등급 3등급으로 의료기기로 간주가 되고 그 의약품이 인체 표면에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 더 이상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원문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liable to act upon the body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no longer the case. 이 의약품의 어떤 용량은 더 이상 판단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 설명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또 우리 IPQ의 닥터 제이미슨에게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오전에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 홈페이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홈페이지가 어디였지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EMA는 최근 융복합 의료 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EM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거나 유럽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의약품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 의료기기 주도의 융복합 제품인 경우에는 EUDAMED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아주 European Database on Medical Device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의 첫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융복합 의료 제품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검색 사이트는 지금 화면에는 조금 작게 나와 있는데요. 그 의료기기 유형 중에 의료기기가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필터링을 해서 직접 찾아보니까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닥터 제이미슨이 말하는 대로 이 사이트에 가면은 의료기기 주도의 융복합 의료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또 닥터 제이미슨에게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유사한 질문이었는데 오전에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 번 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작용이 의료기기인 단일체나 하프장애 융복합 제품인 경우에 바이오약품 혹은 그 의약품이죠. NRA 그 각국 회원국의 규제기관에서 허가받지 않은 새로운 의약품인 경우에는 어떻게 심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 30년 경력상 한 번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 영국, 닥터 제이미스께서 몸담았던 영국의 MHRA에서는 그러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의료기기가 의약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인증기관인 Notified Body Consultation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CHM이라고 하는 약물사용위원회에서 이러한 의약품에 대한 비임상과 임상 데이터를 완전히 다 의뢰해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신약이다라고 하더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들은 사례입니다. 네, 이 질문은 우리 NDA 그룹의 닥터 티나 아미니에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분류 기준, 주관 부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실 각 나라의 규제 당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의료기기로 간주됐던 융복합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간주된 사례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차이는 어떻게 국제 규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강연을 들으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각 회원국이 그 나라의 각국의 시장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규제 기관이 제조사에게 그 판매 허가에 대한 적합한 허가 경로를 안내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Drug Eluting Embolic Beads라고 하는 제품이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회원국에서는 비즈를 혈관이 막는 의료기기가 주작용 양식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허가를 내주는 반면에 어떤 회원국에서는 의약품이 주작용 양식인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제조사는 각 회원국의 요구사항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들으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아주규제과학센터에서 이렇게 그림을 찾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의료진들께서는 많이 접했던, 특히 항암 치료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제품인데요. 약물, 항암제가 방출되면서 그 미세구를 그 암 부위에 주입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이러한 형식의 치료법은 그 비즈, 미세구가 주작용 양식인지 아니면 그 항암제가 주작용 양식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작용이 더 우선적이고 프라이머리 혹은 프린시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그 품목 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저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규제 당국마다 품목 허가는 달라질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닥터 제이미슨에게 질문을 드렸던 Combined ATMP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었는데요. 가이던스가 있기는 있었는데 오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EMA 사이트의 일부 의견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ATMP 사례인데요. Combined ATMP 사례인데 이거는 그 줄기세포하고 그 성장인자인 BMP2, 네, BMP2에 대한 그 구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첨단 재생법에서 말하고 있는 첨단 바이오 융복합 제제에 해당되는 컴바인드 ATMP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그 조직공학 제제, 티슈 조직공학 제제와 또 이 제품의 목적은 인간의 재생, 조직의 재생과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 의료 제품의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첨단 치료 의료 제품, 복합 첨단 의료 제품의 사례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전에 우리 그 FDA 국장님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융복합 의료 제품의 분류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에는 이런 알고리즘이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유럽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 나라도 알고리즘이 아직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닥터 아미니에게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독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결합된 융복합 제품이 있는지요?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있습니다. 네, 키트 제품의 형태가 있었는데요. 혈당 측정기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환자가 먹는 음식, 그런 음식들을 다 기록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슐린의 용량을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AMD로 간주되고 MDR 룰 11에 의해서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링크를 알려주셨는데 저희 센터에서 실제로 링크를 찾아가서 들어가 봤더니 메디컬 디바이스 워킹 그룹이죠. 워킹 그룹에서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의료기기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MDSW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임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의료기기로 허가가 된 사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가이던스였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요. 융복합 의료 제품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분쟁 사례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FDA 사이트에서도 이 분류 분쟁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분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하는 부서는 없을까요? 유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유럽에서 헬싱키 절차라는 과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계 물품 매뉴얼, 보더라인 매뉴얼이라는 그러한 매뉴얼에서 그 과정을 담은 내용이 있었고요.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닥터 제미슨 역시 그 4.18 그 보더라인 매뉴얼에서 그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의 작성에 실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의견이 너무나 다른 것이 정말 흥미로울 정도로 그 과정이 힘들었다고 하고 지금은 한 5개월 정도로 기간을 이미 정해놔서 지지부진한 어떤 논쟁이 많이 피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오전에 잠깐 나왔던 질문을 요약한 건데요. 유럽의 경우에 이 주작용에 따라서 임상시험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유럽 MDR 규정에서는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임상연구라고 부르고 있는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성능이나 임상적 이등을 증명하기 위한 확증적 임상시험을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의료기기 주도의 융복합 의료제품의 임상연구는 ISO 14155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이 ISO는 유럽에 있는 기존의 GCP와 임상 설계, 윤리, 개인정보 등은 유사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기제과학센터에서 MDR에 있는 아티클 2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임상시험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임상시험이란 의료기기의 안전성 또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인간 대상의 피험자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시스테매틱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라고 MDR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고요. ISO 14155 2020년 세 번째 개정판이 1년 전쯤에 나왔죠. MDR에 의해서 의료기기가 규제가 되고 CE 인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ISO 14155를 바탕으로 이 규정을 바탕으로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의약품과 결합된 의료기기는 3등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오전 세션과 저희가 연자를 섭외하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추가 설명을 요약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질의응답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아주규제과학센터에 별도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